강은하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이 가져간 거잖아요? 담임 실장이 모든 직원들 앞에서 소리쳤어요. 제 가방에서 나온 한라봉 베이스를 높이 들어 보이며 말이죠.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상황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역시 싱글맘은 문제 생긴다더니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가슴에 꽂혔어요. 서영이가 제 치마를 잡고 울면서 외쳤어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나쁜 일 안 해요. 7살 아이가 엄마를 보호하려는 모습에 더욱 미안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도둑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누명을 벗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CCTV에 찍힌 진짜 범인의 모습을 말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하입니다. 48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제까지 서울에 살았던 사람이 오늘 경상북도 산골짜기에 와 있다니까요. 버스에서 내린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어요. 매캐한 매연 냄새 대신 풀과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거든요. 딸 서영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에선 빌딩 사이로만 보이던 하늘이 여기선 온통 파랗게 펼쳐져 있었죠. 엄마,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야? 서영이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직 7살인데 어른들 말을 다 알아듣거든요. 어젯밤 급하게 짐을 쌌던 것도 새벽에 몰래 집을 나온 것도 말이에요. 제가 서영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대답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해. 엄마가 일할 곳이 있거든.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본 구인 공고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산골 과일청 공방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글이었어요. 경력 무관, 숙식 제공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요. 남편의 폭언과 주먹질, 그리고 빚쟁이들의 협박 전화에서 벗어날 곳이 필요했거든요. 택시를 불러서 산길을 한참 올라갔어요. 구불구불한 길이 끝없이 이어졌죠. 서영이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도시에선 볼 수 없는 넓은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손님, 여기가 그 과일청 공방 맞나요? 택시 기사님이 의외라는 듯 물어봤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2층짜리 한옥 건물에 넓은 마당이 딸려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과일 상자들이 정돈되게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커다란 옹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맞는 것 같아요. 택시에서 내리니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발효되고 있는 과일청의 향이었죠. 서영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여기 냄새 좋아. 할머니 집 같아. 서영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가 담그셨던 매실청 냄새를 서영이가 기억할 리는 없는데 아이들은 때로 어른들이 잊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공방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곳에서 저희를 받아줄까 싶었거든요. 전화로만 간단히 얘기했을 뿐 제대로 된 면접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갈 곳도 없었죠.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서영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왔죠. 한옥 특유의 처마 그림자가 시원하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더 진한 과일 향이 밀려왔죠. 안녕하세요.
전화로 연락드렸던 강은하입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내려고 했지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넓은 작업실 안에서 한 분이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봤어요. 70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셨는데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작업복 차림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오셨구나. 하정이라고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젊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시는 눈빛이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탐색하는 듯 하면서도 낯익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딸이군요.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서영이라고 해요. 서영이가 제 뒤로 살짝 숨었어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항상 그러거든요. 하정 할머니가 무릎을 굽혀 서영이 눈높이에 맞춰 말씀하셨어요. 서영아, 여기 와서 할머니가 만든 청 맛볼래? 할머니의 다정한 음성에 서영이가 조금씩 다가갔어요. 작업대 위에는 여러 종류의 과일청이 담긴 작은 병들이 놓여 있었죠. 사과청, 배청, 매실청,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것들도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서영이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연보라색 청을 가리키고 있었죠. 자두청이야. 할머니가 특별히 만든 거예요. 하정 할머니가 작은 숟가락에 자두청을 조금 떠서 서영이에게 주셨어요.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맛을 봤어요. 순간 얼굴이 환해졌죠. 엄마, 이것 봐. 너무 맛있어. 서영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이가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정 할머니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은하 씨도 맛보세요. 할머니가 저에게도 자두청을 권하셨어요. 숟가락을 받아 조금 맛봤는데 정말 깊고 풍부한 맛이었어요. 단순히 달기만 한 게 아니라 자두 본연의 신맛과 향이 살아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랜 경험이죠. 그런데 은하 씨는 이런 일 해본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사실 전문적으로 과일청을 만들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저 집에서 매실청이나 배청 정도 담가 본 게 전부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죠. 전문적으로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하시는 걸 봐왔어서 대충은 알아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하정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작업대 한쪽에 깨끗하게 씻은 사과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칼과 도마 그리고 빈 병도 준비되어 있었죠.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이게 일종의 실기시험인 것 같았거든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사과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칼로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죠. 어릴 때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 그대로 했어요.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게 한 줄로 길게 벗겨냈거든요. 그리고 씨를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썰었죠. 하정 할머니가 제 손동작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설탕과 사과를 번갈아 가며 병에 담았어요. 마지막에 꿀을 조금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살짝 저었죠.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방식이었거든요. 다 됐어요. 작업을 마치고 하정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표정이 묘했어요. 놀라면서도 뭔가 확신하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칼 쓰는 법이 특이하네요.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사과를 세로로 썰어요. 그런데 은하 씨는 가로로 썰었죠. 그것도 정확히 같은 두께로 말이에요. 지적받고 보니 그랬어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 방식대로 했던 거였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과일을 가로로 썰어서 단면이 꽃처럼 보이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서 자연스럽게 따라했나 봐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하정 할머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강미선이었어요.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혹시 어머니가 경상북도 안동 출신인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하정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셨죠. 마치 오래전 기억을 되짚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은하 씨가 미선이 딸이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죠. 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를 아세요? 안다니요. 미선이는 내 가장 아끼던 제자였어요. 하정 할머니와의 놀라운 인연을 알게 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공방 생활이 시작됐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작업실을 정리하고 과일들을 씻어서 준비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죠. 서영이는 공방 뒤편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은하 씨, 오늘부터 담임 실장님이 업무를 알려주실 거예요. 하정 할머니가 말씀하시며 한 여성을 소개해 주셨어요. 39살 정도로 보이는 날씬한 체형의 여성이었죠.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정장 차림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안녕하세요. 담이라고 합니다. 이곳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요. 담이 실장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인사를 받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죠. 제가 입고 온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가 초라해 보였나 봐요. 처음이시니까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전국 배송을 하는 브랜드거든요. 이미지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담임 실장이 작업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벽면에는 각종 상장과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죠. 유기농 인증, 우수식품 제조업체 선정, 지역 특산품 대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제품이 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고 온라인 주문도 하루 평균 200건은 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담임 실장의 설명을 들으며 긴장감이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업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곳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참고로 우리는 3개월 수습 기간이 있어요. 그동안 능력을 보고 정직원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일 못하면 바로 내보냅니다. 마지막 말은 특히 강조해서 하셨어요. 저를 향한 경고 같았죠. 다른 직원들도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방 내에서는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지장을 주시면 안 돼요. 특히 아이 때문에 일찍 퇴근하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담임 실장이 서영이가 있는 쪽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아이를 둔 제 상황을 꼬집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자리를 잡는 게 먼저였거든요. 첫 주 동안은 주로 과일 전처리 작업을 했어요. 사과, 배, 자두, 매실 등을 씻고 다듬는 일이었죠.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었지만 까다로운 부분이 많았어요. 흠집 있는 과일은 골라내야 하고 크기별로 분류해야 했거든요. 은하 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담임 실장이 제 작업을 점검하며 지적했어요. 사과 껍질을 벗길 때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껍질이 너무 두껍게 벗겨졌어요. 이러면 과육이 너무 많이 없어져요. 원가에도 영향을 주고 말이에요. 다른 직원들이 제 쪽을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작업했죠. 담임 실장은 제 옆에 서서 계속 지켜봤어요. 속도도 너무 느려요. 다른 분들은 1시간에 사과 20개는 처리하는데 은하 씨는 10개도 못 하시네요. 공개적인 지적이 계속됐어요. 다른 직원들도 슬쩍 제 쪽을 보며 수군거렸죠.
위축되는 마음을 달래며 더 집중해서 일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작은 휴게실에 모여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저는 어디 끼어들어야 할지 몰라 작업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서영이 엄마시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다가왔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말투는 조금 어색했죠. 네, 맞아요. 아이 혼자 있어서 괜찮아요? 엄마 없으면 울거나 그러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꼬집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영이는 공방 뒤편 방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지내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얌전한 편이라서요. 그래도 아이가 있으면 신경 쓰일 텐데. 일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다른 직원들도 제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니까 부담스러웠죠. 그때 담임 실장이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서영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애가 엄마 없어도 잘 있는지 궁금해서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담임 실장이 저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죠. 공방은 이미지가 중요해요.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싱글맘이면 더 조심하셔야죠?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말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도시락만 쳐다봤죠.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물론 개인 사정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프로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담임 실장이 부드럽게 말을 마무리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오후 작업 시간에는 더욱 철저한 감시가 시작됐어요. 담임 실장이 틈틈이 제 자리를 돌아다니며 체크했거든요. 과일 껍질 두께, 작업 속도, 정리정돈 상태까지 하나하나 지적했죠. 은하 씨, 입의 색깔 좀 보세요. 너무 노래서 상품성이 떨어져요. 이런 걸 골라내야 한다고 했죠? 죄송해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정리도 엉망이에요. 칼은 제자리에 놓고 과일 부스러기는 수시로 치워야 해요. 연속된 지적에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실수를 하는데 저에게만 유독 엄격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다른 직원들과의 거리감도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하정 할머니가 작업실로 오셨어요. 제 작업 상태를 둘러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많이 늘었네요. 손놀림도 자연스럽고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담임 실장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할머님, 은하 씨가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긴 하지만요. 처음인데 그럴 수 있죠. 천천히 배우면 돼요. 하정 할머니가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나가신 후 담임 실장의 표정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할머님은 너무 선량하세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작업을 마치고 서영이를 데리러 갔어요. 아이는 공방 뒤편 작은 방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니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뭐 했어? 재밌었어? 서영이의 순진한 질문에 씁쓸했어요. 재밌기는커녕 하루 종일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도 아이 앞에서는 밝게 웃으려고 했어요. 응, 새로운 걸 많이 배웠어. 서영이는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엄마가 과일 만드는 거 그렸는데 봐줄래? 서영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엄마가 웃으며 과일을 다듬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현실과는 너무 달랐지만 아이의 순수한 시선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서영이가 잠든 후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텃세를 부리는 담임 실장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하정 할머니와 어머니의 인연, 그리고 담임 실장의 적대적인 태도, 뭔가 단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새로운 직장에서 겪는 적응 과정이 아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산골 마을의 조용한 밤 풍경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됐거든요. 공방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작업실 청소를 마치고 하루치 과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라, 이상하네. 담임 실장이 냉장 저장고를 열어보며 중얼거렸어요.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았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옆에서 작업하던 김미정 선배가 물어봤어요. 40 중반의 베테랑 직원이었는데 담임 실장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한라봉 숙성청 베이스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여기 있었는데 담임 실장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한라봉 숙성청 베이스는 공방의 대표 상품 제조에 꼭 필요한 핵심 재료였거든요. 3개월간 숙성시켜서 만든 귀한 것이었죠. 설마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렇게 비싼 건데. 김미정 선배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냉장고 안을 다시 한번 뒤져봤지만 한라봉 베이스는 보이지 않았죠. 오리터들이 대용량 용기가 통째로 사라진 거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박소연 씨, 이지연 씨까지 총 5명의 직원이 작업실에 있었죠.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한라봉 베이스가 없어지면 오늘 예정된 주문건을 못 채워요. 백화점 납품도 지연되고 말이에요. 담임 실장이 초조해하며 말했어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극적이는 모습에서 스트레스가 느껴졌죠. 그런데 갑자기 저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혹시 누가 실수로 다른 곳에 옮겨놨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군가를 의심하기보다는 실수 가능성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담임 실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실수로 5리터짜리 용기를 어디로 옮겨놔요? 그것도 냉장고에서 말이에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평화롭던 공방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CCTV를 확인해 볼까요? 박소연 씨가 제안했어요. 그런데 담임 실장이 고개를 저었죠. 냉장고가 있는 곳은 CCTV 사각지대예요. 작업실 입구만 찍히거든요. 말하면서 담임 실장의 시선이 계속 저를 향했어요. 마치 범인을 찾은 것처럼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연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담임 실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청소를 하면서 냉장고 주변을 지나갔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때 냉장고 문을 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은하 씨, 어제 저녁에 냉장고 쪽에 있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거든요.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청소하면서 그 근처를 지나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본 적은 없어요. 정말요? 확실해요? 담임 실장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어요. 다른 직원들도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죠.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네, 확실해요. 저는 한라봉 베이스가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냉장고 근처에 있었던 건 사실이죠? 담임 실장이 몰아붙였어요.
마치 경찰이 용의자를 신문하는 것 같았죠. 다른 직원들은 침묵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때 서영이가 작업실로 들어왔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나 봐요.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상황을 살폈죠. 강은하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이 가져간 거잖아요? 담임 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공개적으로 저를 범인 취급하는 거였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람은 당신뿐이라고요. 날카로운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죠.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리는 상황이었어요. 실장님,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어요. 하지만 담임 실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죠. 증거요? 상황 증거는 충분해요. 어젯밤 냉장고 근처에 있었던 사람도 당신이고 새로운 사람도 당신이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제가 범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서영이가 제 치마를 꽉 잡고 불안해했죠. 그럼 당신 가방이나 숙소를 확인해 봐도 되겠네요? 담임 실장이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완전히 저를 도둑 취급하는 거였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방 확인하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방을 작업대 위에 올리며 소리쳤어요. 그때 서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죠.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나쁜 일 안 해요. 서영이의 울음소리가 작업실에 울려 퍼졌어요. 7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죠. 다른 직원들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나요? 박소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담임 실장은 물러서지 않았죠. 아이 울음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몇백만 원짜리 재료가 사라진 거라고요. 그때 하정 할머니가 작업실로 들어오셨어요. 서영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상황을 파악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죠. 무슨 일이에요? 할머님, 한라봉 숙성청 베이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은하 씨가 어젯밤 냉장고 근처에 있었거든요. 담임 실장이 할머니께 보고했어요. 하정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복잡했죠. 실망감과 의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은하야, 정말 모르는 일이야? 할머니의 조용한 질문에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저를 믿어줄 거라 생각했던 분마저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할머님. 저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냉장고 안에 물건이 저절로 없어질 리는 없잖아요. 담임 실장이 계속 몰아붙였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는 분위기였죠. 서영이만 제 편에서 울고 있었어요. 일단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봅시다. 하정 할머니가 중재하려 하셨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찜찜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아무도 저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죠. 서영이는 계속 제 곁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담임 실장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은하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실수로라도 건드린 적 있지 않나요? 정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상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오래 일한 신뢰할 만한 분들인데 결국 그날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났어요. 한라봉 베이스는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고 저는 여전히 주요 용의자였죠. 밤늦게 서영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을 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실장의 태도가 처음부터 적대적이었던 것도 그렇고, 하필 제가 의심받을 만한 상황을 만든 것도 그랬죠. 혹시 이 모든 게 의도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곳에서 제 입지가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것이었어요. 창밖의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한라봉 베이스가 사라진 지 이틀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작업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죠. 다른 직원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은하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담임 실장이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았어요. 네, 실장님. 제가 다가가자 담임 실장이 제 가방을 가리켰어요. 작업대 구석에 놓여 있던 낡은 검정색 가방이었죠. 10년 넘게 쓴 거라 겉면이 많이 닳아 있었어요. 가방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확인해 보라고. 담임 실장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제 흥분해서 한 말이었는데 정말로 확인하겠다는 건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죠. 네, 확인하세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김미정 선배, 박소연 씨, 이지연 씨까지 모두 저희를 지켜봤죠. 마치 공개 수사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담임 실장이 제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별다른 것들이 없었죠. 지갑, 화장품, 서영이, 간식, 물티슈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평범한 물건들만 나와서 안심이 되려던 찰나였어요. 이게 뭐죠? 담임 실장이 가방 밑바닥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투명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갈색 액체였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게 바로 사라진 한라봉 숙성청 베이스였거든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담임 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도 어리둥절했어요. 언제 그게 제 가방에 들어간 건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저도 몰라요. 언제 들어간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본인 가방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담임 실장이 비닐봉지를 높이 들어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확실히 한라봉 베이스가 맞았죠. 특유의 진한 오렌지빛 색깔과 끈적한 질감이 그대로였어요. 정말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누가 몰래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너무 명백해 보였거든요. 제 가방에서 사라진 물건이 나온 거니까요. 그럼 누가 넣었다는 거예요?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요? 김미정 선배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저었죠. 제 말이 변명으로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역시 싱글맘은 문제 생긴다더니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누가 말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 처음엔 딱해 보였는데 이러면 안 되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모두 저를 도둑으로 확신하고 있었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으려고 했죠.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누가 제 가방에 넣었을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 초라해 보여요. 담임 실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태도였죠.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어요. 그때 하정 할머니가 작업실로 들어오셨어요.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보시더니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죠. 할머님, 은하 씨 가방에서 한라봉 베이스가 나왔어요. 담임 실장이 비닐봉지를 보여드리며 말했어요. 하정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죠. 실망스럽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은하야, 이게 정말이야? 할머니의 조용한 목소리가 더욱 아팠어요. 저를 믿어줄 거라 생각했던 분마저 의심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할머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누가 몰래 넣은 것 같아요. 가방은 본인이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몰래 넣을 수 있겠어요? 담임 실장이 끼어들었어요.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었죠. 제 가방은 항상 제가 관리했고 다른 사람이 건드릴 이유도 없었거든요.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없었어요.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상황 자체가 너무 명백해 보였으니까요. 하정 할머니가 저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 시선이 제 목 부근에서 멈췄죠. 제가 목에 걸고 있던 단풍잎 모양 브로치를 보고 계셨어요. 작은 은색 브로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였어요. 단풍잎 모양의 작은 보석이 박혀 있는 소박한 장신구였죠.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가장 아끼는 것이었거든요. 하정 할머니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뭔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죠. 브로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브로치 어디서 난 거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다른 일보다 브로치에 더 관심을 보이시는 게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물려주셨어요. 미선이가? 할머니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떨렸죠.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 유품이에요. 가장 아끼시던 것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브로치를 더 자세히 보시려고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충격받은 표정이셨죠. 할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브로치만 바라보셨어요. 할머님, 혹시 이 브로치를 아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급하게 말씀하시며 몸을 돌리셨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분명히 뭔가 아시는 것 같았죠. 왜 그렇게 놀라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담임 실장이 다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쨌든 은하 씨 가방에서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겠거든요.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실망과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죠. 저를 도둑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때 서영이가 작업실로 들어왔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나 봐요. 제 곁으로 달려와서 치마를 꽉 잡았죠. 왜 울어? 엄마, 왜 울고 있어? 서영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서영이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분위기를 다 눈치챘죠. 우리 엄마 나쁜 일 안 했어요. 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서영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며 말했어요. 7살 아이가 엄마를 보호하려는 모습에 더욱 미안했죠. 그날 오후 내내 찜찜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아무도 저와 대화하지 않았고 혼자서 작업해야 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죠. 저녁이 되자 담임 실장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은하 씨,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결국 쫓겨나는 거였죠. 수습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어요. 실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내일 아침에 짐 정리해서 나가세요. 담임 실장의 말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번복할 여지가 없어 보였죠. 그날 밤 서영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결국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당하고 쫓겨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서영이가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다시 일어서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순간 제 눈빛이 바뀌었어요. 무너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강해진 거였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정은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은하가 목에 걸고 있던 단풍잎 브로치가 자꾸만 눈에 밟혔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브로치를 어떻게 은하가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그때 하정은 42살이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2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예쁜 거 만들어줄게. 어린 딸이 옆에서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바느질을 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단풍잎 모양으로 은실을 짜고 가운데에 작은 붉은 보석을 박아 넣었죠. 밤을 새워가며 만든 정성스러운 작품이었어요. 우와, 예뻐요. 딸이 브로치를 보며 환하게 웃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작은 손으로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좋아했던 미영이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사고가 났어요. 하정이 장 보러 나간 사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미영이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거였어요. 동네를 뒤졌지만 미영이는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실종 신고를 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한 달, 2달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정은 그때부터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혹시라도 딸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그러면서 항상 단풍잎 브로치를 찾았어요. 딸이 그날 그 브로치를 목에 걸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브로치를 한 아이 본 적 있나요? 하정이 그린 그림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세월이 흘러도 딸의 행방은 오리무궁이었어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하정도 체념하게 됐어요. 딸이 살아있다면 이제 30이 넘었을 테니까요. 혹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오늘 은하의 목에서 그 브로치를 본 거예요. 30년 전 딸에게 달아준 그 브로치와 똑같은 것을 말이에요. 하정이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죠. 그 안에는 딸의 사진과 함께 브로치 도안이 들어 있었어요. 당시 브로치를 만들면서 그린 설계도였어요. 단풍잎의 곡선 하나하나, 은실의 짜임새, 보석의 위치까지 모든 게 자세히 그려져 있었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어요. 어떻게 저게 저 아이한테 있을 수 있지? 하정이 중얼거렸어요. 은하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강미선이라고 했죠. 30년 전 사라진 딸의 이름은 하미영이었어요. 혹시 미영이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서 이름이 바뀐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은하를 낳고 죽기 전에 브로치를 물려준 건 아닐까요? 하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다면 은하는 자신의 외손녀라는 뜻이었거든요. 30년 만에 찾은 핏줄인 거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지 브로치 하나만으로는 추측에 불과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정이 은하의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칼 쓰는 법이나 과일 다루는 방식도 자신과 비슷했고요. 혹시 핏줄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유전적으로 비슷한 감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은하는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날 처지였어요. 다미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 것 같았죠. 하정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은하의 성격상 그런 일을 할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며칠 지켜본 결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도둑질을 할 리 없었죠. 하정이 브로치 도안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금실로 수놓은 정교한 무늬와 가운데 박힌 작은 루비가 그려져 있었죠. 은하가 목에 걸고 있던 브로치와 완전히 일치했어요. 미영아,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니? 하정이 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2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통통한 볼에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만약 은하가 정말 외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모르고 지낸 걸 후회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찾게 된 걸 기뻐해야 할까요? 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내일 은하에게 브로치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핏줄이 맞다면 진실을 밝혀주고 싶었죠. 은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정리하러 공방에 온 은하를 하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낸 거였죠. 브로치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하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서영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공방은 조용했어요. 할머님, 저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요. 은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어요. 하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브로치 이야기를 좀 더 들려줄래? 할머니가 은하의 목에 걸린 브로치를 바라봤어요.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딸에게 달아준 그 브로치와 완전히 같았어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유품이라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걸 갖게 된 건지 혹시 알아? 할머니의 질문에 은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한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소중한 물건이라고만 하셨죠.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갖고 계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시면서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정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거든요. 은하의 어머니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때 은하가 가방을 들어 올리다가 옷깃이 찢어졌어요. 낡은 옷이라 쉽게 찢어진 거였죠. 순간 은하의 어깨 부분이 드러났어요. 하정 할머니가 숨을 턱 막혔어요. 은하의 어깨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거든요. 동전 크기 정도의 흉터였는데 특이한 모양이었어요. 이 흉터는 어디서 생긴 거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은하가 당황하며 옷깃을 다시 여몄죠. 어릴 때 생긴 거예요. 어머니가 실수로 다리미에 대었다고 하셨어요. 하정 할머니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30년 전 딸이 사라지기 며칠 전에 생긴 바로 그 흉터였거든요. 다리미를 놓다가 미영이 어깨에 닿았던 사고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어요. 은하가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부축했죠.
할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은하야, 내 어머니 생년월일이 언제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하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대답했죠. 1975년 3월 15일이에요. 하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딸 미영이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미영아, 내 딸 미영아. 할머니가 은하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은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죠. 할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머니가 내 딸이야.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말이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은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정 할머니가 자신의 친할머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담임 실장이 작업실로 들어왔어요.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었는데 일찍 와 있었죠. 할머니와 은하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은하 씨는 왜 아직 여기 있어요? 담임 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하정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죠. 담이야, 큰일이 났어. 은하가 내 외손녀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담임 실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정 할머니가 브로치와 흉터 이야기를 설명했죠. 담임 실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그런데 할머님, 확실하세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확실해. 이 브로치는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이거든.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담임 실장이 고개를 저었죠. 그래도 도둑질한 건 사실이잖아요. 가방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부인해요? 담임 실장이 계속 은하를 몰아붙였어요. 하정 할머니가 화를 냈죠. 누명이라고 했잖아. 누가 일부러 넣은 거야. 그럼 누가 넣었다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나요? 그때 은하가 조용히 말했어요. CCTV를 다시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사각지대라고 하셨지만 냉장고로 가는 통로는 찍힐 거예요. 담임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죠. CCTV는 이미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봐주세요. 제가 가방을 언제 어디에 뒀는지, 누가 접근했는지 말이에요. 은하의 제안에 하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로 가서 CCTV를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죠. 화면을 돌려보니 며칠 전 상황이 나왔어요. 은하가 가방을 작업대에 놓고 청소를 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은하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담임 실장이 가방 근처로 다가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정 할머니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담임 실장이 은하의 가방을 열어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냥 정리하는 건가 하고 봤을 뿐이에요. 담임 실장이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화면을 더 돌려보니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죠. 담임 실장이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서 은하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었어요. 이거 설명해봐요. 하정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담임 실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건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일부러 넣은 거잖아. 완벽한 증거였어요. 담임 실장이 한라봉 베이스를 훔쳐서 은하에게 누명을 씌운 거였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실장님이 그런 일을 하다니. 김미정 선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충격받은 기색이었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은하가 담임 실장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담임 실장이 고개를 숙였죠. 할머님이 너무 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새로운 사람한테만 잘해주시니까 질투심이었어요. 하정 할머니가 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게 불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려고 한 거였어요. 정말 어이없네. 박소연 씨가 혀를 찼어요. 다른 직원들도 담임 실장을 비난하는 시선을 보냈죠. 하정 할머니가 담임 실장을 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죄송해요, 할머님. 담임 실장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당장 짐 싸서 나가.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할머니의 말이 단호했어요. 담임 실장이 울먹이며 일어섰죠. 그런데 하정 할머니는 아직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은하가 정말 외손녀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은하야, 검사를 한번 해보자.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 무슨 검사요? 친자 확인 검사. 우리가 정말 핏줄인지 확인하는 거야.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궁금했거든요. 정말로 할머니의 외손녀인지 말이에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하정 할머니와 은하의 DNA를 채취해서 비교하는 검사였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공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담임 실장이 떠난 후 다른 직원들이 은하에게 사과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의심해서 미안했어요. 저희도 속은 거예요. 실장님을 믿었는데 모두들 미안해했어요. 은하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정 할머니와 은하가 함께 병원에 갔죠. 의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외조모와 외손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일치율 99.999%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였어요. 은하는 정말 하정 할머니의 외손녀였던 거죠. 30년 만에 찾은 혈육이었어요. 공방으로 돌아와서 소식을 전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은하 씨가 창립자님의 외손녀라고요? 그럼 은하 씨가 이 공방의 후계자가 되는 건가요? 모두들 웅성거렸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어제까지 도둑 취급받던 사람이 갑자기 공방의 혈육이 된 거니까요. 하정 할머니가 은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영아, 정말 살아있었구나.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할머님, 은하도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족을 만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서영이도 상황을 이해하고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서영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공방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됐어요. 담임 실장의 거짓말이 밝혀지고 진짜 가족이 만나게 된 거였죠. 하지만 담임 실장이 무너진 표정으로 공방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질투심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은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공방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할머니의 외손녀로서 말이에요.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그날 저녁 하정 할머니가 은하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어요. 공방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이었죠.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은하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루 종일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았죠. 은하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정 할머니가 은하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70이 넘은 분이 손잡벌대는 은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거였죠. 할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은하가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으셨죠. 엄마가 널 잃어버렸어. 실수로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30년간 쌓인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리셨죠. 2살배기 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평생 죄책감으로 살았는데. 할머니의 고백에 은하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그냥 친부모를 잃고 다른 집에서 자랐다고만 들었었죠. 할머님, 일어나세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미영이를 잃지 않았을 거야. 할머니가 계속 자책하셨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가 느껴졌죠.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미영이가 사라졌어. 이웃집 아주머니가 잠깐 봐주고 계셨는데 한눈 판 사이에 할머니가 그날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아직도 그때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시는 것 같았어요. 전국을 다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 경찰서에도 가고 실종 신고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 은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2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야 했을 테니까요. 다행히 미영이를 좋은 분이 키워주셨나 봐. 은하 같은 착한 딸을 키워낸 걸 보면 말이야. 할머니가 은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를 키워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목소리였죠. 어머니는 좋은 분들 손에서 자라셨어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요. 은하가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비록 혈육은 아니었지만 진짜 딸처럼 사랑받으며 자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엄마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계속 사죄하셨어요. 은하가 참지 못하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님, 울지 마세요.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30년이나 늦었는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만나게 돼서 감사해요. 은하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여전히 무릎을 꿇고 계셨죠. 내가 미영이한테 해준 게 없어. 그런데 은하까지 힘들게 살았잖아. 할머니가 은하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며 더욱 미안해 하셨어요.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여기까지 온 사연을 아시니까요. 그것도 제 선택이었어요. 할머니 탓이 아니에요. 아니야. 가족이 있었다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결국 할머니와 은하가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30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그때 서영이가 정원으로 나왔어요. 엄마와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죠. 엄마, 왜 울어? 서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은하가 눈물을 닦으며 서영이를 안아줬죠. 기뻐서 우는 거야. 우리가 정말 할머니 가족이 된 거거든. 진짜? 서영이가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정 할머니가 팔을 벌리자 서영이가 할머니 품으로 달려갔죠. 할머니. 서영이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하정 할머니가 서영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서영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할머니 냄새가 엄마랑 똑같아. 서영이의 순진한 말에 할머니가 더욱 감동하셨어요. 혈육의 정이란 게 정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작업실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김미정 선배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고 박소연 씨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이지연 씨가 중얼거렸어요. 30년 만에 가족이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며칠 후 담이 전 실장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가 시작됐어요. 사기와 무고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거든요. 하정 할머니가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셨어요. 할머님,
다미 씨를 정말 고발하시는 거예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30년간 함께 일한 사이인데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야 해.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 할머니의 말씀이 단호했어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경찰 조사 결과 다미의 범행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CCTV 영상과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했거든요. 다미는 결국 벌금형을 받게 됐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미가 공방에 와서 마지막 사과를 했어요. 하정 할머니와 은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죠.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사람의 인생을 망칠 뻔했잖아. 할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매정하지는 않으셨죠. 그래도 30년간 함께 일한 정은 있어. 다시 시작할 기회는 줄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미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공방을 떠났죠. 사건이 정리된 후 공방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은하가 할머니의 외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은하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김미정 선배가 어색해하며 물어봤어요. 갑자기 상급자가 된 은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저는 아직 배우는 입장이니까요. 은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는 없었죠. 하정 할머니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은하는 우리 공방의 후계자야. 하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세요. 네, 할머님. 모든 직원들이 대답했어요. 이제 은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였죠.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서영이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챙겨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영아, 앞으로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정말요? 할머니가 만든 과일청도 먹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특별히 만들어줄게. 서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할머니를 만난 기쁨이 컸거든요. 은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는데 이제 의지할 가족이 생긴 거였죠. 할머님, 정말 꿈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3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 할머니가 은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손길에서 진짜 가족의 정이 느껴졌죠. 그날 밤 3명이 함께 공방 숙소에서 잤어요. 서영이가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잠들었고 은하와 할머니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공방 일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가 평생 키워온 거니까요. 고마워. 그리고 서영이도 잘 키우고 있네. 미선이가 좋아할 거야. 할머니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니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었거든요. 어머니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셨을 거예요. 그렇겠지. 나도 미영이가 보고 싶어. 할머니와 은하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0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됐고, 은하도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은 거였죠. 공방 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1년 후,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 공방 마당에는 택배 차량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하루 평균 주문량이 1,000건을 넘어서면서 배송이 바빠진 거였죠. 은하 씨, 오늘 주문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김미정 선배가 포장을 하며 말했어요.
이제는 은하를 자연스럽게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었죠. 예전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감사한 일이에요. 모두 함께 열심히 한 덕분이죠. 은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1년 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 있는 표정이었어요. 공방도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 수가 2배로 늘었고 작업 공간도 확장했거든요. 특히 지역의 어려운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서 화제가 됐죠. 우리 공방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새로 들어온 박지영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30대 초반의 싱글맘이었는데 은하가 직접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막막했어요. 그런데 할머님과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은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은하의 노력이 컸어요. 새로운 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특히 새 모녀가 만드는 과일청이라는 스토리가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할머니의 전통 기법과 은하의 현대적 감각, 그리고 서영이의 순수함이 어우러진 브랜드였죠. 엄마, 오늘 방송 나오는 날이지? 서영이가 작업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이제 8살이 된 서영이는 훨씬 밝아졌어요.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죠. 응, 오늘 저녁에 우리 공방이 텔레비전에 나와. 할머니도 나와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주인공이야. 은하가 서영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전국 방송에서 공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하정 할머니가 작업실로 들어오셨어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죠? 가족을 찾은 기쁨 때문인지 얼굴에 활기가 넘쳤어요. 어머, 벌써 이렇게 많이 포장했네. 할머니가 포장된 상자들을 보며 흐뭇해 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지만 직원들이 늘어서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님 덕분이에요. 할머님이 만든 레시피가 최고니까요. 은하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1년 동안 할머니에게서 모든 기술을 전수받았거든요. 이제는 할머니만큼 훌륭한 과일청을 만들 수 있었어요. 아니야, 은하, 내가 더 발전시킨 거야. 내가 못 생각한 것들도 많이 만들어냈잖아. 할머니가 은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은하가 개발한 새로운 과일청 종류들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세 모녀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작은 식탁이었지만 가족의 정이 넘쳤죠. 할머니,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행복했지? 서영이가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아이답게 순수한 질문이었죠. 1년 전부터야. 엄마랑 할머니가 만난 날부터 말이야. 그때가 좋았어요? 물론이지. 그날이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어. 할머니가 서영이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오후에 방송 촬영이 있었어요. 전국 방송사에서 성공한 지역 기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공방의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어요. 할머니, 떨리세요? 은하가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도 처음 겪는 일이라 조금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조금.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과일청을 드실 수 있겠네요. 촬영이 시작되자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인터뷰에 응하셨어요. 30년간 쌓아온 내공이 느껴졌죠.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였나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은하와 서영이를 바라보셨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을 때요. 겨울에 피는 열매가 가장 달다고 하잖아요. 늦게 만났지만 그래서 더 소중해요. 할머니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카메라맨도 잠시 촬영을 멈출 정도였죠. 이 아이들이 제 기적이에요. 할머니가 은하와 서영이를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촬영이 끝난 후 세 모녀는 공방 뒤편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1년 전 처음 진실을 털어놓았던 그 자리였죠. 정말 많이 변했네요. 은하가 공방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건물도 커졌고 사람도 많아졌고 모든 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제일 많이 변한 건 우리 마음이야. 할머니가 은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1년 전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였죠. 은하가 목에 걸린 단풍잎 브로치를 만졌어요. 1년 전 이 브로치 때문에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였죠. 이제는 더욱 소중한 의미가 됐어요. 이제는 제가 이 집안의 단풍잎이 될게요. 은하가 브로치를 가슴에 꽉 쥐고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이 가족을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 담긴 미소였죠. 우리 모두 단풍잎이야. 서로를 지켜주는 거지.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서영이도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환하게 웃었죠.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어요. 세 모녀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정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1년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